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SOC, 체육복지시설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이 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새벽에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14년 연속인데 올해도 표결 없는 전원 합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인권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기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간의 협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FTA 체결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에 따라 한국과 EU 측의 실무 협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소득주도 성장 핵심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그간 정부가 집중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는 늦추는 한편 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처럼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일 텐데요. 이번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시장의 수용성을 언급한 건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도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돈을 좀 더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 활성화입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른바 생활 밀착형 SOC로 불리는 체육과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105층 규모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기로 한 서울 삼성동 부지입니다. 4년 전 한국전력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만 합의되면 내년 1월 심의를 마무리해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K-팝 공연장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투자 규모만 6조 원 이상이라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도 늘어납니다.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생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지난해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어나 8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돈을 푸는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천억 늘리겠습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춰주는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닥칠 우리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470조 원 예산을 쏟아부어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7% 사이로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다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6 내지 2.7에는 상당 부분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해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밝힌 우선 과제는 성장 둔화가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기업 규제를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 둔화 속도를 늦추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3조 7천억 원 늘려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라 돈을 푸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모두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숙박업체들이, 카쉐어링 서비스는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죠.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서 전 의원의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당시 조 수석 부장판사는 서 전 의원의 소송을 심리하던 박모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 전 의원의 재판은 2015년 7월 변론이 종결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재판은 서 전 의원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할 때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불량한 근무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2년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의혹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올해도 전원 합의였고 14년째 채택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논의가 시작된 지 채 40분이 안 걸렸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전원 합의 형태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강제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도 5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Human rights issue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has never existed and cannot be allowed to exist in my country, where we regard dignity and the rights of human beings as most valued. 올해 결의안의 특징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대화와 협상 흐름을 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FTA에서 노동자 권리를 약속했지만 한국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유럽연합이 정부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실무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국가적 위상이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EU가 현지 시간 16일 한국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을 명시한 한EU FTA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 항목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비준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노동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EU는 2011년 FTA 체결 이후 꾸준히 한국에 협약 비준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즉각 EU와 실무 협의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르면 새 1월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하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경우 처벌도 오늘부터 강화가 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6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 상해 사고 역시 징역형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높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른바 셀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이 유포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은 누군가 원치 않게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법 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까지 추가됐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어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내정됐고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 특위에 참여합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뇌물주의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 색깔이 남색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권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릅니다. 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변동금리형 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 11월에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이 기준을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이 반영을 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제약회사 동성제약을 식약처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동성제약이 1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통보를 했고 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한 이후 각자 대표로 회사를 이끌었던 윤경은 전병조 KB증권 대표이사가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 KB금융지주는 내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 대표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호흡기 감염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명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키 160cm 정도의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해경이 지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태국 중부 차층 사오주의 한 도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벤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태국인 운전기사가 숨졌고 한국인 관광객 7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인들의 부상은 심하지 않아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록밴드 퀸 신드롬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본 관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80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역대 음악 영화 가운데 800만을 돌파한 영화는 처음인데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전 세계 박스오피스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퀸의 본고장인 영국을 누르고 북미 시장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포고령 13호라는 제목으로 제작 발표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1970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만든 통일산업단의 실체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다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벽화 모습 보시겠습니다. 인천항 곡물 저장 창고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사계절을 나타내는 16권의 책 표지 형태입니다. 높이가 48m, 둘레 525m입니다.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는데요. 오늘 택시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또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해서 전국의 79곳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 배제 조치한 자유한국당이 새 당협위원장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사들의 대량 해고 금지 등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부산대 측과 협의를 보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강사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하루 시작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남부지방은 많이 나아진 가운데 축적된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7도, 청주와 대구가 8도, 부산과 광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평양과 개성이 7도, 함흥이 8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평균 이맘때 수준을 웃돌다가 일요일 낮부터 서서히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북부간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소식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버스를 밀어 들어 올립니다. 오늘 오전 0시쯤 서울 강남대로 버스 정류장에서 53살 이모 씨가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구조됐으나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갑자기 버스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북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55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 앞부분이 완전히 타고 도로 방음판이 불에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 갑자기 차량 아래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엔 대구 북구 구암동의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유치원에 이어 초중 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가 어제 실명 공개됐습니다. 시험을 본 뒤 채점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같은 답에도 점수가 다른가 하면 숙명여고처럼 아예 시험지가 유출된 사례도 13건입니다. 학생부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서울해원여고는 지난 3년간 총 224과목의 서술형 문제 채점 기준을 시험이 다 끝난 뒤에 바꿨습니다. 서울문정고에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에 비슷한 답을 쓴 학생들이 각자 다른 점수를 받았습니다.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답안은 2명 이상이 채점해 평균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어긴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최소 한 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출문제를 또 내거나 학습지나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 교육청 지적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 노원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2014년 1학기 전해에 냈던 문제의 70% 이상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지난 4년간 13번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나 동아리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를 아예 빼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이나 심의 없이 3년간 5번이나 고친 곳도 있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사립유치원보다 회계가 투명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부정하게 쓰인 돈은 지난 4년간 156억 원이나 됐습니다. 학교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리는가 하면 학교 법인 간부는 법인 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직업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 건물 옥상에 통신사들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 임대료 7천여만 원을 학교가 아닌 법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의 개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금을 사용하다 교육청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입니까? 국공립밖에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 할 만큼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끝났어요. 서울 한성고도 학교법인 차량을 간부가 개인 용도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수리비 보험료를 내는데 학교 돈 4,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는 법인 돈 8천여만 원을 개인 소송비로 썼고 희문고에선 교사가 불우이웃 등을 위한 성금 수천만 원을 모금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며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선거 때 강당을 빌려주곤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렸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 관련 지적사항은 1만 5천여 건으로 전체 감사 적발 사항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와 복무 4,698건, 교무 학사는 4,236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권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이사장 맘대로 직원을 뽑았다 교육청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청와대 근무 당시에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펴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는 자신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첩보 보고 내용을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 첩보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 씨가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김 씨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사건을 경찰에 알아본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민간인 첩보 보고는 민간은행장 한 건이고 나머진 정당한 특별감찰반 업무 범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는 업무 범위가 아니니 보고하지 말라 주의를 주고 폐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을 놓고도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수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김 씨가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사건을 알아본 것이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건설업자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와 관련해 김 수사관과 상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청와대에 제출되기 전 이미 상당수 내용이 아예 복원이 안 되도록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이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이례적인 방문을 청와대에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사건을 문의한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수사관의 수상한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건설업자 최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김 수사관과 경찰 수사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들은 청와대는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을 즉각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첩보여서 실적 확인차 문의했다는 김 수사관의 해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경찰청 방문 전후로 김 수사관이 최 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권 비위를 수집해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 주장은 틀리다는 겁니다.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미 상당수 내용이 복구도 안 되도록 삭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단서들을 숨기려고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첩보 보고 내용을 연일 언론에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파장의 핵심 쟁점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청와대 재직 당시에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내용들을 연일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네, 첩보 보고서의 목록을 일단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우윤근 현재 주 러시아 대사의 2009년 야당 의원 시절에 부정 청탁 비위부터 의혹입니다.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일 터지고 있는 것이 뭐 시중은행장,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상의 문제까지도 동향 감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민간인 사찰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또 제기했고요. 여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기 하기 위해서 이제 감찰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전직 공직자들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의 정보들도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매일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첩보 내용들이 담긴 문서의 전체 목록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단순히 부적절한 차원이 아니라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죠. 네, 일단은 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와대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비밀스러운 첩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때 활동했던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 청와대 해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순수한 공익신고, 공익제보이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불순한 의도가 있느냐. 이것도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폭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내부 첩보 처리 과정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일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 수사관의 이제 증언이고요. 반면에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기자가 질문도 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청와대도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하신다는 건데 이게 옳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보 보고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 보존을 하지 않고 이게 검증된 것들만 결국은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책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3단계를 거쳐서 데스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첩보 과정을 상당히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또 청와대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김태우 씨는 자신이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 비위를 첩보했기 때문에 밉보여가지고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제2의 박관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박관천 전 경정이죠. 직접 출연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내부에 비밀스러운 첩보 자료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집권 2년 차에 벌어진 일이다. 이거 누수 현상 아니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패턴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관천 전 경정의 이야기가 시작 전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 수사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라는 것이 폭로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윤근 주러 대사가 굉장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그러한 정치인인데 작년 9월에 이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이 됐을 때 과거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자신이 수집해서 보고했더니 이게 임종석 실장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것은 덮이고 본인이 경질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첩보 사안 때문에 왜 올해 1년이 지나서 11월에 감찰반 전체를 교체했겠느냐.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어차피 검찰로 돌아가는 것은 김 수사관 본인이 잘 알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팽팽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청와대 입장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폭로 상황에서 청와대가 완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문제의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김태우 씨가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같은 폭로전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수사 상황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수사관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 뭐 상의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4일 금요일부터 대검에서는 이제 이 피의자로 김 수사관을 전환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이게 다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지난 8월에 청와대에서 비위를 포착하고 상당히 강하게 이제 엄중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업무상 범위가 아닌데도 본인의 지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또 보고되지 않은 첩보라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추가로 지금 밝힌 것이 이번에는 그 지인이라고 하는 건설업자인데요. 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니 청와대 감찰반원으로 있었던 김 수사관과 자신의 어떤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상의를 했던 거죠.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공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부적절한 이제 공무상의 기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좀 명백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개인적인 혐의를 계속 이걸 좀 덮기 위해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본인이 활동했던 첩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분명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김의겸 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도 끝으로 한번 살펴보죠.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를 왜 단속하지 못했는가 하는 국민적인 좀 불안감에 대해서는 이건 청와대 내에 또 관리 감독의 역할이 누수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책임 문제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 내에 특별감찰반인데 얼마나 엄중한 사안들을 다루겠습니까? 민간인 사찰 같은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한 원칙들은 청와대에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감찰반원의 제가 보기에는 인성에서부터 어떤 그 업무에 대한 활용 목적까지도 지금 여차하면 청와대를 나가서 사실 징계 대상으로 있다가 지금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비밀스러운 자료들을 공개해서 상당히 국정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미꾸라지에 대한 단속조차도 청와대의 업무다라는 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윤근 주로대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밝힌 내용은 지난해 9월에 임종석 실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이 사건을 물어보길래 조목조목 대답을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은 이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해명이 상당히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좋으나 완벽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청와대가 결국 터져나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터져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좀 곤란에 몰린 것 같습니다. 네,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박관천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특별감찰반 의혹을 해명하는 청와대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던 윤영찬 수석의 해명을 비꼰 것입니다. 특히 특감반이 전직 총리와 은행장을 조사했다는 새 폭로에 대해서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박관천 사건을 보는 듯 하다고도 했습니다. 뒤로는 청와대 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은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찰보고 묵살과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충분한 해명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까지 갈 것인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 무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입니다. 합병 직전 삼성바이오 가치평가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한 상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 A 차장은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엔 당시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실무진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5년 6월 27일 리서치팀 실무진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 8,47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인 7월 2일 실무진은 11조 5,710억 원으로 2배 넘게 가치를 높였습니다. 7조 원가량이나 껑충 뛴 이유에 대해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2025년까지 13% 성장할 것이라고 단순 가정에 계산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한 건 팀장 지시 때문이었는데 실무진 사이에서도 가정과 결과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A 차장이 반발하면서 C 차장이 대신 업무에 투입됐다고도 정리돼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엿새 뒤인 7월 8일 실무진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6조 5,520억 원으로 매깁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정해 나갔습니다. 검찰은 이 열흘 동안의 가치 산정 과정에 석연찮은 정황이 많다고 보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게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크게 올라가고 옛 삼성물산의 가치는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승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한 건 2015년 5월 26일입니다. 그해 초부터 이사회 의결 직전인 5월 22일 사이 삼성물산 주가는 8.9% 하락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 화랑에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10에서 30% 넘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해 상반기 신규 주택 공급이 300여 가구에 그치는 등 유독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산 전체 1분기 영업이익은 약 60억 원으로 1년 전에 40% 수준이었습니다. 또 2조 원대 해외 수주를 사실상 따놓고도 합병 성패를 가르는 주주총회 직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주택사업 전략이 바뀐 영향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승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식 매수 가격을 조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제기돼 2심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실적 부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이 이제 다음 주에 개성에서 열립니다. 경의선에 이어서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도 남북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착공식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착공식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인사들이 열차를 타고 개성 판문역으로 올라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인사.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조사단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북측과 같이 나누면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열차 속도는 시속 30km 안팎으로 특히 버스로 이동한 금강산부터 안변 사이에 교량과 터널이 노후하다고 조사단은 전했습니다.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정부는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착공식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착공식 때 우리 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남측에서 올라가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의선 북측 초입인 개성 판문역에서 행사를 치르며 남북 철도 연결의 상징성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하지만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이 타고 갔다 돌아오는 거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착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와 관련해 사실상 미국 측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기술적 협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철수된 감시초소에 대해서 작업이 잘 완료가 됐는지 서로 현장을 방문해서 검증을 했었는데요. 첨단 장비가 동원이 돼서 현장 모습을 촬영했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GP가 완전히 파괴가 됐다고 우리 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 GP가 있던 자리에 덤불을 걷어내고 흙을 치우자 무너져 내린 GP 시설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안쪽 상황을 살핍니다. 폭파 다 하고 건물은 다 100% 폭파하고. 지상 시설이 제대로 파괴됐는지 그 아래로 빈 공간이나 철골 구조물이 남아 있는지도 검증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대략 설명해 아까 주십니까? 사진 봤지 말입니다. 네. 사진 여기 저 앞에서 좀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사진 내가 보고. 우리 측 검증단은 현장에서 확보한 이 같은 동영상 수천 개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영상을 분석해 북측 GP 11개 모두 불능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GP마다 카메라 2세대와 특수장비인 내시경 카메라, 액션캠 등이 동원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밀 검증을 위한 장비인 카이샷 등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이 검증 현장에서 바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파괴된 GP 자리에 나무를 심거나 밭을 일궜고 병력은 원산 등 다른 지역 부대로 전출했습니다. 다만 북측 GP 5곳에서 한두 개씩의 총안구, 즉 사격을 할 수 있는 진지들이 식별됐지만 미확인 지뢰지대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 주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어렵게 합의한 여야 정치권이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3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는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5당이 합의문 발표 이틀 만에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일 뿐 합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보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또 다른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합의문 발표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빠른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부에서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문에 내년 1월까지를 선거개혁법안 합의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다시 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분위기여서 법안 처리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여야가 여전히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였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말씀을 드린 것은 유치원 3법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선 조사 대상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원랜드가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의 양해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지난 15일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묻느냐, 이 같은 볼멘 소리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센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지역구를 둔 삼선 홍문표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엄청난 지방선거의 총책임을 사무총장에게만 지금 지우는 모습은 형평의 원칙이 안 맞는다. 이번에 교체 명단에 오른 서울의 한 의원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는 당협위원장 박탈이 곧 차기 총선 배제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총선 때 그때는 어차피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인가 이런 게 또 구성해서 공천 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 중에 바뀌는 사람도 그때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은 내년 새 당대표 체제를 기대하며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술에 취한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찰에 알리고 보호 조치를 부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노숙인의 보호 책임 문제를 놓고 경찰과 군청 공무원이 서로를 맞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파출소로 데리고 옵니다. 술에 취해 함대잠을 자던 노숙인 63살 권모 씨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권 씨는 다시 경찰을 따라 나갑니다. 권 씨를 태운 순찰차는 울주군청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주취자는 경찰이, 노숙인은 지자체가 보호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권 씨를 군청 당직팀에 인계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울주군에선 주취자를 경찰이 보호해야 한다는 정반대 매뉴얼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미루면서 권 씨는 3시간이 지나서야 울산 남구의 이 병원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겨우 밤이슬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애초 권 씨를 발견한 파출소에서 울주군 당직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득법 지도고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라며 경찰관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설 입소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떠넘기려고 한 거거든요. 경찰과 군청의 감정 싸움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24시간 노숙인 보호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있었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재판에 어렵게 증인으로 나온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울먹이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행을 당했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폭행에 대해서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심석희는 증인으로 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맞았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전에는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올림픽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우울증 증세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조재범 전 코치와 마주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석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폭행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자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인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훈련 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1심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해 어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올겨울은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마스크를 하고 수능 시험을 보는 처음 보는 풍경을 만들어낸 미세먼지인데요. 크리스마스 모습도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가 미세먼지 때문에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추워도 파랗던 하늘은 다시 누렇게 변했습니다. 네, 매일 인터넷 뉴스로 보고 있어요. 뉴스 확인해가지고 아침에 어느 정도 나쁜지 보고. 추운 날에는 추워서 못 나오고 또 따뜻해지면 또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오고 해가지고 요즘 고생. 이 미세먼지의 영향은 다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선 수요일부터 이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 하루에서 이틀이 지나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압이나 바람에 큰 변화가 없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미 연준이 올해 4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쯤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의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거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유일한 논거는 어떻게든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는 불타고 있고 중국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상황에서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 중단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한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 온수관 사고인데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오늘 새벽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아래에 묻혀 있던 온수관이 파열된 것입니다. 새벽 2시부터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 온수관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노후 배관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온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까지는 이 배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밝힌 건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게임 산업 매출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57억 6,400만 달러, 약 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대 게임 관련 기업에 중국과 일본, 미국 기업 등은 포함이 됐고요.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중서부 탁한 공기, 초미세먼지, 그리고 내일 전국 나쁨인데요. 이미 쌓인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않고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탁한 공기에 하늘이 뿌연 가운데 특히 출근길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일은 다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비교적 청정한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SNS에도 미세먼지 이야기 많습니다. 환기하고 싶은데 슬프다, 진짜. 이제 운동하며 건강 찾으려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 전해주셨고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 같다 말씀하신 분도 있었네요. 먼지 때문에 감기 가능성도 높습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 피하시고요.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 활력의 방점을 찍은 것도 주목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어제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경제가 신통치 않은데 네.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어제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정도까지의 방향 전환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책 방향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작년에 했을 때 큰 태 두 가지는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이었었는데 어제 나온 회의 결과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 두 가지는 역시 경제 활력 그리고 체감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제는 활력을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성장, 혁신 성장 이쪽에 더 비중을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보완 조치를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보완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구조의 틀을 바꾸라라는 게 어제 내용이었었는데요.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몇 프로 인상한다 이런 식의 결정 방식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시장 수용성이라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또 하나가 지불 능력, 즉 사업주는 이걸 지불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 인상 이렇게 결정하자는 그 구조의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실은 어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실은 살짝 나왔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는 거기까지는 일단 나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인상 이미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 막상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치가 나오니까 17개 경제단체는 당장 내년 거부터가 힘들다. 여기에 대한 항의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수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 틀을 흔들리게 되니까 아마도 정부 당국에서도 내년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단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의 결정 과정이 진행이 되겠군요. 예, 결정 방식이 바뀔 겁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좀 확대하는 거 이런 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현행 3개월을 6개월까지 탄력 근무제 그 기간을 넓히는 건데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현재 7월 시행 이후 연말까지가 계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처벌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도 기간을 이제 입법할 때까지 국회에서 정확히 그게 6개월을 하든 얼마도 하든까지는 계도 기간을 넓히면서 그때 기간 동안에 아마 노동계를 설득하려는 작업을 아마 생각을 해뒀던 것 같은데 근데 현재 노동계 반발이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보완, 주 52시간도 보완 이게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부 모두이 노동계를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고 달래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제 그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상당히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혹시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 6개월까지는 같이 하더라도 1년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글쎄요.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6개월정으로 당정청이 아마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막상 입법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영 자신이 없어 보인다. 2% 중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2.6에서 2.7%의 경제 전망이었고 더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니다.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어제 공교롭게도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저 속속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치를 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 2.5%,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2.4, 2.3까지 2% 초반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 이렇게 경제 활력과 경기 체감이라는 것으로 큰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은
내년 경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경제 활력 쪽으로 가겠다.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통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네.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는데 네. 그동안에도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투자 활성화 이런 정책들은 계속 추진됐던 상황 아닙니까? 뭐 새롭게 나올 것들이 또 있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어제 투자 활성화 네. 정책을 보고선 이게 과거에 많이 답습했던 그 투자 정책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힘들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대충 뭐 내용들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건설하겠다는 것을 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빠르게 네.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항만철도 도로 같은 것들이 민자 투자 주체가 들어오려면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관련한 제약 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뭐 그런 거 다 면제해 줄 테니까 사업하고 싶은 민간 자본들은 바로바로 투입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열어놨고 SOC, 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현 정부는 좀 이제 반감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생활형 SOC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생활형 SOC도 체육관 만들고 뭐 건설하고 어쨌거나 이제 토건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땅을 팔고 공사를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서 아마도 그 투자 활성화의 30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내년도의 경제 활성, 경기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지금 다급해하고 있구나라는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감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들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조간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최저임금 52시간도 보완하라. 그러니까 왜 보완하라고 했는가? 왜냐 방향을 바꿀 거면은 더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줬으면 어떠느냐.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는 카풀, 그러니까 뭐 승차 공유라든가 숙박 공유는 또 얘기는 했는데 카풀은 이런 것들은 이제 쏙 빠져 있고요. 광주형 일자리 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좀 민감한 갈등 부분은 피해가면서 조금 좀 모호하게 넘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나와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또 급격한 뭐 수정을 하게 된다면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건 하나의 뭐 정치권의 오소독수가 흔들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점도 아마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문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고 송금할 때에도 비밀번호 대신에 지문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문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개발해 조만간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문 손잡이에 손가락을 대자 문이 열립니다. 스마트 키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지문을 인식해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 지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문을 열고 닫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현대차는 다른 사람의 지문과 착각해서 잘못 인식할 확률은 5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기존 스마트키 방식보다 보안성이 5배 높다는 겁니다. 미리 등록한 지문으로 차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맞게 운전대와 좌석도 맞춰줍니다. 현대차는 내년 1분기 중국 시장에 내놓는 산타페부터 이런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중국의 개혁 개방은 계획경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혁 개방 40주년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는 덩샤오핑보다 시진핑 주석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우상화 수준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혁 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CCTV 다큐멘터리는 시장 경제를 도입한 덩샤오핑 대신 마르크스를 강조했습니다. 2018年，中国共产党人用改革开放40年的成功实践，向马克思致敬。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페이지 반에 걸쳐 게재한 40주년 연보에서
시 주석을 127차례 언급했습니다. 덩샤오핑 60차례를 압도하는 빈도로 우상화 수준에 가깝습니다. 신문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기존과 같이 반혁명 폭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소련 해체 등 국제적 큰 기후와 중국 자신의 작은 기후가 결정한 정치 풍파라며 역사적 재평가 가능성의 쐐기를 박은 겁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는 대항하지 않고 냉전을 피하며 단계에 따라 개방하고 국가의 핵심 이익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21자 방침도 마련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은 지금 덩샤오핑 지우기와 시진핑 띄우기에 열심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새로운 개혁개방을 외치면서도 시장과 민영경제보다 국가와 국유기업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재입니다. 이틀 전 일본 삿포로의 한 식당 건물에서 일어난 폭발의 위력은 160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컸습니다. 40명 넘게 다쳤는데 폭발이 나기 직전 한 남성이 살균 탈취제 스프레이 120개를 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게 폭발로 이어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새빨간 불빛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긴급히 투입됐습니다. 일본 삿포로시의 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폭발 이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60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들도 깨졌습니다. 폭발 직후 사고 현장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층에 있던 직원이 폭발 사고 직전 항균 탈취제 스프레이 120개를 뿌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한 스프레이통에 남은 가스를 모두 뺀 뒤 온수기 스위치를 켰더니 폭발했다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밀폐된 공간에 대량의 가스가 찼을 경우 전기 제품 스위치나 정전기로도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눈폭풍이 몰아닥친 영국 맨체스터 공항에서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비행기들이 영국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맨체스터 공항의 활주로입니다. 한 여객기가 좌우로 흔들리며 접근합니다. 뒷바퀴가 땅에 닿은 순간 갑자기 여객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조종사들이 말하는 급상승, 복행을 한 것입니다. 착륙을 강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 날아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곧이어 다른 비행기도 착륙을 준비합니다. 땅에 근접하는 듯 하더니 착륙을 포기하고 날아오릅니다. 한 비행기는 좌우로 흔들리다 간신히 착륙에 성공합니다. 저쪽에서 또 축풍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확 불어오는 거죠. 지난 주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강타한 폭풍 데어드레의 영향입니다. 폭풍은 최대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영국 ITV는 폭풍으로 인해 스코틀랜드에 50cm의 눈이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대부분의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국립병원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병원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뭄바이의 한 국립병원에 불이 났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전기 누전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정유 공장인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탱크로리가 폭발했습니다. 불길은 다른 6대의 탱크로리에도 옮겨 붙었는데요.
다행히 정유시설로 불이 번지기 전에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스쿨버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며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스쿨버스엔 19명의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버스와 충돌한 겁니다. 이 충격으로 스쿨버스가 뒤집혔는데요. 버스 운전자와 13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다친 학생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경찰이 중앙선을 넘은 차량 운전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체스터 동물원이 올 한 해 태어난 특별한 아기 동물들을 소개했습니다. 말레이 곰의 새끼가 영국에서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포스트 드래곤도 올해 새끼를 부화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부 침팬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찰싹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물들이 체스터 동물원에 자리 잡아 가족을 꾸렸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도우려는 환경 보호 전문가들이 이 체스터 동물원의 번식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혼자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업무에 숙달된 상황도 아니었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안전조치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고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위험한 일을 하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는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합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인은 배치 3개월 만에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석탄 발전소에서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혼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인 1조 근무는 점검 범위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위험의 외주화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계엄군 수십 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입니다.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에 나선 부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그런데 이곳 한가운데 광주 5.18 계엄군 출신들이 함께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모두 30명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나섰던 11공수와 7공수 소속 소령 등 계엄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대원도 여럿입니다. 대부분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동된 1989년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였는데 이후 걸러지지 않고 계속 자격이 유지된 겁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개인별 등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심의 권한이 국가인권이나 국민권익위에 있다고 말하고 보훈처 역시 등록 당시엔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재심 요청 권한이 있는 인권위는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헌법을 유린한 사람도 항거한 사람도 함께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은 5.18 민주화 운동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그럼 이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금과 수당 혜택은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4억 원을 줬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광주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수당 내역입니다. 총 73명에게 보상금과 간호수당 등 1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중에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지난달까지 총 수령액이 6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과 항공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73명 중에 현재 생존해 있는 42명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급이 된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성폭력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한 보훈처 관계자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되지 않을 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리는데요. 또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 소식, 지금 사고 현장 모습이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아래 묻혀있던 온수관 모습입니다. 지금 수증기가 온수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고를 받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이후 새벽 2시부터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래된 온수관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온수를 공급하던 관이 노후에서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에너지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나 주택의 온수 공급에는 현재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베트남 축구에 우리도 덩달아 행복했죠. 스포츠에서 약팀의 반란은 언제나 감동을 주지만 우리나라까지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노이에서 베트남 축구를 취재한 이도성 기자가 그 열풍을 들여다봤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담아낸 많은 그림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영웅이 돼주길 바라는 베트남 국민들의 바람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경매에 나와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20년 전 프랑스가 식민지 베트남의 정치 이슈를 축구로 돌려볼까 싶어 소개했던 축구는 이제 베트남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됐습니다. 30여 년 전 분단 체제에서 통일을 이뤘지만 베트남은 축구 변방이었습니다. 월드컵, 아시안컵 본선은커녕 동남아 대회에서도 2008년 우승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풀 죽은 베트남에서 올해 박항서 감독이 이끈 축구의 성취는 최근 경제적 성장과 어우러지며 또 다른 자신감으로 표출됐습니다. 지난 1년의 과정이 드라마 같았습니다. 23세 팀의 아시아 대회 준우승, 그리고 아시안 게임 4강, 또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이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축구 열기는 열띤 응원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축구장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축구가 베트남 사람들을 가슴 설레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물한 경쟁에 머물던 베트남 축구는 그동안의 정체를 깨고 이제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름 뒤부턴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하노이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축구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박항서 감독 때문이기도 하죠. 동네 아저씨처럼 또 우리들 아버지처럼 평범하고 때론 어리숙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쏟아낸 따뜻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강력한 슛이 상대 골문에 날아들었지만 벤치에서 눈을 감고 있는 한 사람. 4년 전 박항서 감독은 경기 중 깜빡 조는 듯한 모습으로 웃음을 줬습니다. 악바리처럼 뛰던 미드필더로 국가대표 경기엔 단 한 번 나섰던 선수. 나이 30의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10년 넘게 코치를 하다 감독이 됐지만 사실 성공이란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년 전 베트남 축구에 뛰어든 건 지도자로서 마지막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키 작은 선수들에게 빨리 뛰고 또 많이 뛰는 축구의 힘을 알려주며 베트남 축구를 바꿨습니다. 직접 선수들의 재활을 돕고 또 편지를 써주며 따뜻하게 감싸 선수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벤치에선 솔직한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골 하나에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심판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냉정한 카리스마로 기억되는 지도자의 자리. 우리가 알던 세상의 성공 스토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영웅 아닙니다. 영웅 아니고 이런 평범한 축구 지도자인데. 어리숙한 아저씨처럼 때론 따뜻한 아버지처럼 박항서 감독의 성공 뒤에는 선수들을 잡아끄는 친근한 에피소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문성민의 활약과 압도적인 블로킹에 힘입어 우리카드를 제압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어제 충남 천안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V리그 3라운드 남자부 홈경기에서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에이스 문성민이 10득점으로 활약했는데 특히 서브에이스 2개에 성공하면서 V리그 역대 최초 서브 300개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용인 삼성생명이 청주 KB를 60대 46으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3위 삼성생명은 8승 5패를 기록해 2위 KB와의 격차를 한 경기까지 좁혔습니다. 윤예빈이 3점슛 2개를 포함해 14득점 8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김한별과 배혜윤은 나란히 12득점을 올렸습니다. KB는 2연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2쿼터에서 발목 부상으로 물러났던 KB 박지수는 3쿼터에 다시 코트로 돌아와 14점 16리바운드로 활약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KBO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남자 직원 2명이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KBO는 지난 10월 중순 팀 회식 자리 이후 여자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O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다른 부서 직원 B씨가 술자리에서 여자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한겨울 추위는 없어서 좋은데 목은 따끔따끔 괴롭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남부지방은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이미 쌓인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는 내일도 탁하겠습니다. 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7도, 청주와 대구가 8도, 부산과 광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평양과 개성이 7도, 함흥이 8도로 예상돼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평균 이맘때 수준을 웃돌다가 일요일 낮부터 서서히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어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고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가 FTA 체결 당시 한 노동자 권리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실무 협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아도 국가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일선 법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본인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